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의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한국사 시험 특강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 강의부터 이제 이야기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세계사니까 오늘 한국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단원이 3-3, 3-4단원. 그래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북한과 관련된 내용, 통일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들의 노력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배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좀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북한에 대한 내용은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을 땐 잘 나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면 딱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 같은 경우에도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뭐 함께 문서를 발표했다거나 선언을 발표했다거나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그거 위주로.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 문제,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복습하실 때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북한의 변화 내용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는가 하는 건 지난 단원에서 이미 지지난 단원이죠. 배운 바가 있어요. 1946년에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그때는 아직 나라가 2개로 갈라지기 전이지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자기들끼리 남한 몰래 국가를 만들 준비를 착착착착 해왔고, 남쪽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1948년 9월 9일에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국가 만들었다라고 선포를 했죠.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장, 대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일성이라는 존재였고, 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들이 쭉 이어지는 거야.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중요한 건 김일성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거의 우상처럼 섬기고 북한에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독재자였다는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에 있는 모든 정치 관련 인물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을 다 지지했던 건 아니야.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긴 했지만 사회주의 안에서도 이제 뭐 세력들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뭐 연안파도 있었고 남쪽에서 올라온 남노당파도 있었고 김일성을 포함한 파도 있었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뭔가 대립을 세우는 사람들을 제거해가면서 권력을 장악해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6.25 전쟁 이후부터 가도록 할게요. 6.25 전쟁에서 북한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전쟁이 휴전협정, 그러니까 승자 패자가 가려지지 않고 전쟁이 끝나잖아. 그리고 나가지고 이 김일성 정부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그 반대 세력들한테 물어서 반대파들을 제거, 숙청, 목을 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숙청된 대표적인 세력들이 남로당파, 그러니까 남조선 지역에서 올라온 노동당파, 외울 필요 없어.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 연안 지역에서 넘어온 사회주의 세력 연안파 등등등 김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을 이제 쳐가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런 상태로 이제 60년대로 넘어와요. 60년대에 김일성 정부의 위기가 한번 닥쳐. 무슨 위기가 닥치느냐? 김일성은 어떤 식의 체제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냐면 사회주의 세력은 하나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자유주의 국가들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모두 한편, 사회주의는 하나. 우리는 뭉쳐야 되고, 자, 우리 북한하고 가까이 있는 사회주의의 대표국가 중국하고 소련이 있다. 우린 모두 하나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중국 그리고 소련, 이 두 나라 사이에 분쟁,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야 이러면서 자신의 중심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 했는데 얘네 둘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위기가 닥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새롭게 어떤 주장을 하지? 우리 북한만의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북한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북한만의 사회주의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회주의가 다 똑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야. 우리 북한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확립해야 된다 해서 사상의 주체. 다음,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주적인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경제 자립. 다른 나라에게 국방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자 국방의 자위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바로 주체사상이고 이 주체사상이 처음 등장한 게 60년대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하느냐. 김일성 이꼴 신처럼 신격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각지에다가 각 도시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만든다든지 뭐 김일성이 태어난 곳에 막 김일성 생가, 여기는 어렸을 때 뛰어노시던 곳, 김일성이 만졌던 바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하면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독재주의 체제를 점점 강화해 가는 거지. 그러다가 김일성 중심의 독재 체제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게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드디어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헌법을 되게 늦게 제정하죠. 사회주의 헌법이 1970년대에 제정이 되는데, 자, 이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60년대에 만들어진 주체 사상을 헌법 안에 담아요. 주체 사상이 바로 우리 북한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언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정부를 주석이 이끌어 나간다. 국가 주석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헌법 안에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대통령같이 국가 최고 통치자인데 북한의 국가 주석제는 이 남한의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이 주석이라는 한 명의 인물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이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이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신이 아니야. 점점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직책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왕정체제처럼 아들에게 넘길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옆으로 가서 2번 부자 세습체제 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알고 있잖아. 북한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권력을 잡았던 게 방금 말한 김일성.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권력을 잡았던 게 아들 김정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현재까지 권력을 잡고 있는 게 김정은. 이런 식으로 3대째 세습이 이어지고 있죠. 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는 어떻게 권력이 이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김일성에게. 뭔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아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북한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래서 뭔가 이 김정일이라는 나의 아들이 지도력이 있고 얘가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이걸 서서히 보여줘야 돼. 그래서 1970년대부터 공식 석상에 김정일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김정일이 이끌었던 북한의 대표적인 사업이 1970년대에 일어났던 3대 혁명 소조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요건 김정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3대 혁명, 3대, 세 가지. 사상과 기술과 문화에서 우리가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뭐 공장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관공서에다가 조를 짜게 하는 거예요. 소조, 작은 조, 소조. 조를 짜게 해서 각 조의 조원들을 이끄는 그 대장을 만들고 이 사람이 그 조원들에게 사상적인 뭐 어떤 세뇌를 시키고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식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총괄하고 지도하면서 공식 석상에 70년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1980년이 되는 해에 공식 후계자로 지명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김일성이, 아버지인 김일성이 내가 나중에 권력을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나의 권력은 나의 아들 김정일에게 넘긴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공식 후계자 딱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 언제냐? 1994년. 이 해가 바로 그 김일성이 사망하던 해거든요. 아버지가 사망했고 이미 공식 후계자로 지명이 되어 있었으니까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98년 무슨 직책에 취임하게 되느냐? 국방위원장 자리에 취임하게 돼요. 그러면 국방위원장이라 그러면은 그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아닌 거 아니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주석제를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석은 한 분, 김일성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인 김정일이 나는 주석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 대신 나는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최고의 지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겠다. 국방위원장에 취임해도 최고 권력자 할 수 있어. 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군대다.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그럼 가장 중요한 단체인 군대를 최고 통솔하는 국방위원장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김정일이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자, 밑줄 칩니다. 선군 사상을 내세워서 국가를 통치해요.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앞서 가야지만이 우리 북한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게 바로 선군 사상이야.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자, 지금 요런 단어 나오면 이건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김정은은 뭐 현재 진행형이니까 공부할 건 없어.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그래서 2011년에 그의 아들인 김정은에게로 3대째 권력 통치 자리에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북한의 경제 부분을 공부를 할 텐데 북한의 경제도 마찬가지 공부할 내용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위주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6.25 이후 1950년대랑 훌쩍 뛰어넘어서 80년대로 넘어갔어요. 거기 보면 연도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조금 이따 고쳐줄게. 요것만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자, 1950년대 6.25 이후에 뭐 우리 남한도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지만 북한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긴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요.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았다?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력을 앞지른 건 60년대 중반 이후야. 남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했어.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식민지배 받던 당시에 북쪽에다가 산업시설을 거의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처음 두 개 나라가 갈라졌을 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안 믿기지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뭔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것들을 복구를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빨리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잖아.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생산성을 높여라 하기 위해서 1950년대에 북한이 실시했던 경제운동, 밑줄 친다, 천리마 운동이란 걸 실시합니다. 천리마 운동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하룻밤에 천리를 달린다라는 전설 속에 말이 있어. 옛날 이야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말은 하룻밤에 천리를 못 가요. 로봇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말이야. 하룻밤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라. yor라 열심히 일해라. 요게 바로 천리마 운동이야. 그래서 천리마 운동을 실시한 건 50년대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북한의 경제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하죠. 오히려 폐쇄적인 경제정책과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는 무역에도 한계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하면서 80년대가 됐을 때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식량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교환해 보면은 거기에 1970년대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80년대 이후로 고치세요. 1980년대 이후에 북한의 경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자, 북한이 결심을 하죠. 와, 이 심각한 경제 위기와 식량난,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일부 교류를 해서 그들의 투자를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분적인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적인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이 1980년대에 만든 법이 있어. 이른바 하병법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84년에 제정하게 되고 하병법은 외국의 자본을 북한에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개방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병법을 바탕으로 이제 경제 개방 지역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개방을 한 게 북한 저기 끄트머리 꼭대기에 낮은 선봉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2에서 다 배우는 건데 그 외에도 중국과의 경계 지역에 있는 신의주라는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을 해서 부분 개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사이가 한창 좋았을 때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여기다 공단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금강산 지역을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잖아요. 이게 모두 다 북한이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부분적인 경제 개방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들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성과는 어땠다? 사실상 미흡했다.
북한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었고 폐쇄적인 경제정책도 그대로 유지했고 다른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할 때는 뭔가 북한의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 북한의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 개방의 효과는 없었다. 여전히 북한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핵개발 같은 거 계속하고 그러니까 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계속 끊어지고 있잖아요. 뭐 여전히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